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혹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그 원효의 그 화쟁 사상, 많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나 화쟁 사상이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세상의 문제에 도대체 어떤 호소력 있는 통찰을 던지는 것인가,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효하면은 사실 여러분이 익숙한 사람이지만은 제가 원효를 탐구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인들에게 원효는 익숙하지만 잘 모르는, 익숙하지만 오히려 낯선 분이 원효가 아닌가 싶어요. 원효를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원효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봐라 하면은 가장 이제 입버릇처럼 나오는 거는 무덤 속에서 해고물 마시고 깨달았더라. 그것도 카더라. 이름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주 나오는 말은 요속공주와 썸씽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 유식한 학생들은 설총이 그 아들이라더라. 이 정도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법 이렇게 학문적 학식이나 교양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원효하면은 일심사상 아니요, 또 화쟁사상 아니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일심과 화쟁사상에서 어떤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더 이상 진행은 못합니다. 개념은, 용어는 익숙한데 일심이나 화쟁의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이게 확보할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그거는 정보가 제대로 주어지질 않은 겁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학자들에게 물어봐도 학자들 하면 원효의 일심, 화쟁 이러면서 막 현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실제 가만 듣다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원효를 탐구한 사람들이 원효가 구사하는 개념이나 이론을 현재의 관심과 어떻게 접속시키고 있는가, 우리 현재와 어떻게 접속시킬 수 있는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구태의연한 예컨대 가장 전통적인 교학의 용어라든가 이론을 그냥 그대로 채용해서 체계화시키고 논리로 맞추고 하는 그런 방식의 탐구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라도 원효가 학계에 관심이 된 거는 근 100년 사이에 엄청난 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100년까지도 안 가요. 한 4, 50년 사이에 원효에 대한 관심과 탐구의 열기와 성취는 가히 경이롭습니다. 학계에서는요. 그런데 그런 원효에 대한 탐구와 성과가 교육과 사회의 현장에 접속시키고 파종을 해서 나름대로 꽃을 피우는 부분에 가서는 굉장한 괴리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육계에서 원효하면 아는 게 없어요. 막막해집니다. 그저 위대한 사람이지, 대단하지. 그러나 그런 찬사는 이미 과거 완료형, 현재는 시효가 만료된 효용성이 없는 거창한 유물에 대한 찬사와 같은 겁니다. 원효가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 수 있고 내가 원효에게 말을 걸고 서로 말을 섞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연구자들의 문제입니다. 원효를 연구했던 방법론과 내용이 그런 어찌 보면은
결실을 현재어로 원효에 대한 자신의 일을 현재어로 던질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는 요즘 말로는 원효 연구 시즌2가 시작되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즌1에서는 원효에 대한 문헌을 정리하고 그 구사한 이론들이 불교 교학에서 어떤 내용과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연구 성과가 지금 우리의 삶과 세상과 접속시키는 것, 지금 여기 문제와 접속시켜서 문제 해결력에 기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을 바랄 수 있는,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완연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이제 상당히 변신을 오히려 퇴직을 한 다음에 변신을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원효의 일심 화쟁, 이 일심하니까 우스갯소리로 생각하는 이 알통 큰 근육형 분들이 여기다 일심 이렇게 이게 문신을 새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효와는 무관한 것 같아요. 원효에 대한 존경의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맥락은. 그래서 일심 화쟁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탐구가 새로워야 된다. 그런데 그 시즌2를 염두에 두는 시즌2의 문제의식의 핵심은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원효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원효 얘기가 와닿고 접속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면 그렇다고 해서 닫아놔야 돼요. 유물입니다. 그런데 원효를 보면은 오히려 미래까지 엄청난 호소력을 갖는 통찰을 무궁무진하게 펼치고 있어요. 저희가 그걸 감당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중에 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화쟁 사상입니다. 화쟁. 원효의 화쟁 사상을 주목하면은 시즌2가 생명력 있게 가동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쟁 사상을 주목을 합니다. 이 원효에 대해서 우리가 원효를 얘기할 때 원효는 왜 독특한가? 뭐가 더 특이한가? 다른 불교 사상가나 철학자들에 비해서 뭐가 특이할까? 수많은 불교 수행자나 사상가들이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많았는데 원효가 뭔가 특이한 것이 있을까? 있습니다. 놀랍게도 원효는 차이에 관한 각별한 관심과 통찰을 평생 동안 진행을 해요. 이게 뭔가 하면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것도 자기 안에 수많은 차이와의 문제고 내가 다른 사람과 또 세상과 사회와 만나는 것도 차이와 차이의 만남의 문제입니다. 이 차이와 차이들의 관계에서 인간을 중생인간 또 하나의 유형은 보살인간, 원효의 말을 빌리면은 중생인간은 차이에 대한 시선, 관심, 이해와 차이와 차이들의 관계에 대한 선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를 어떻게 보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사실 그대로 보는 것이고 차이와 차이의 관계가
사실 그대로를 보는 지혜에 의거한 관계로 펼쳐져서 서로 이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원효의 일관된 관심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저희가 인문학이, 현대 인문학의 지향이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우리가 그 중세나 근대까지를 정리를 하면서 현대 인문학이 현대적 각성을 인문학에다가 반영을 하기 시작할 때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우리는 차이를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생각의 차이, 용모의 차이, 혈통의 차이, 지역의 차이, 신념의 차이들을 보는 시선들이 전반적으로 무지몽매하였다. 그래서 차이에 대한 무지가 차이의 관계를 왜곡시켜가지고 인간과 사회와 역사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거기에 관한 각성이 바로 현대 인문학의 전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을 붙이면은 차이를 둘러싼 탐구와 각성과 관심의 결정체, 응집된 것들, 이런 것들을 차이 담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뚜렷하게 형성이 돼요. 여러분이 문학도 그렇습니다. 문학과 역사와 철학에서 현대 인문학의 차이에 관한 관심을 소화해내고 거기에 대해 응대하지 않으면은 현대 인문학에서 낙오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이 자기 안에 수많은 차이들을 대했던 관점들, 상당히 자기 억압적이고 또 강박적이죠. 그리고 자기 검열을 많이 해요. 힘들어요. 우리는 단일한 차이 특징만을 가진 단일한 인격체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지금 여기에서 어제까지도 펼치고 지금도 펼치고 내일도 펼칠 인격적 정체성은 수많은 역동적인 차이들이 일정한 유사성을 보여주면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자신은 나는 나의 인격적인 특징은 오로지 이것이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건 죽음입니다. 싫든 좋든 온갖 다채로운 차이들이 내 안에서 끝없이 내가 선택하고 나의 주어가 선택하고 엮어가면서 대하고 있는 거예요. 타자에 대한 것도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불교의 그를 첫 출발시킨 이 붓다라는 인물도 흥미롭게도 그의 사상과 삶을 관통하는 것은 차이의 문제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생사가 괴로워서 이러잖아요. 삶과 죽음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앞으로 올 죽음을 예견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 상실감, 허무, 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그 말은 삶이라는 특징적인 현상과 죽음이라는 특징적인 현상의 차이의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차이를 그리고 그 둘의 관계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왜 편안하게 감당을 못할까? 무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붓다의 얘기를 전통 교학에서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말고 보면은 붓다 얘기가 그 니까야와 아함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차이들에 관한 놀라운 통찰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차이들과의 관계에서 편할 수가 있고 자유로울 수가 있고 지혜로울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로 보면은 전혀 다른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특히 이 육군수호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예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차이의 문제를 붓다가 자신의 모든 삶과 사상의 근간으로서 노골적으로 펼치는 설법이에요. 근데 이 의아스러울 정도로 이 불교의 전통적인 그 교학이나 붓다나 불교에 대한 이해가 교학으로 일원화된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붓다의 사상과 삶을 차이에 관한 시선과 관계의 문제로 읽어내는 시선이 없어요. 그런데 무한히 공인이 영긴이 하는 말을 차이의 문제에다 갖다 붙여놓으면 전혀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런 점에서 원효가 차이를 가지고 자기 삶 붓다를 원효는 한반도에서 만나서 소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흥미롭게도 차이에 관심을 두고 상에다가 관심을 두고 그거를 축으로 삼아서 붓다를 이해하고 자기의 사상을 펼쳐나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효는 전통 교학이라는 것은 붓다를 이해하는 해석학이죠. 관점들이죠. 해석들이죠. 전통적인 관점의 계승자냐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단합니다. 적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붓다의 삶과 통찰이 바로 차이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읽을 수가 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원효야말로 붓다의 적통일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한반도에서 자생한 토착지성에 의해 가지고 붓다의 진면목과 만나면서 그거를 원효식으로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원효가 지금 여기 우리 곁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효가 이 차이에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의 삶의 여러 정황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원효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분이 그 한국에서 독특한 그 출생에 의한 신분 차별 제도인 골품 제도가 유효하게 사회를 장악했던 신라 이 경산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그의 그 혈통에 의한 신분은 육두품 혹은 오두품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 육두품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그 할아버지 조부가 육두품이었고 그 아버지로 보면 오두품이에요. 또 떨어져요. 그래서 원효와 같은 이 의욕과 기계와 역량을 가지고 있던 포부가 컸던 이 신라의 젊은이들은 이 육두품의 이 골품제도, 혈통에 의한 신분 확정이 어마어마한 구속인 겁니다. 그 당시에 설계도와 같은 인물을 보면요, 이 원효보다 조금 윗세대인가 그럴 거예요. 이 신라 사회에서 이 혈통에 의해 가지고 골품 때문에 나는 나의 기계와 나의 이 방략을 펼치지 못하니 차라리 내가 중국으로 가가지고 내 뜻을 펼쳐보겠다 해가지고 당나라 건너가지고 당태종이 고구려 진입할 때 선봉장에 서가지고 장렬하게 싸우다 죽어서 이 당태종이 너무 그 감명을 받아가지고 대장군으로 임명할 정도입니다. 저희 신라 젊은이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어요. 원효가 차이에 대한 관심을 각별하게 갖게 된 것은 그와 무관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기록상 나타나는 삼국유사에서 드러나는 원효가 교류했던 사람들에도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대안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저쪽에 중국 쪽 기록에서 자세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원효의 말기의 가장 대표적인 저술이라 할 수 있는 게 금강산매경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금강산매경론은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전에 대한 논소, 해석을 내리거든요. 근데 금강산매경이라는 내용이 아주 난해하기도 하고 독특해요. 거기에서는 온갖 이 차이의 주체들이 등장해가지고 지혜를 펼쳐요. 설법을 하고요. 근데 그 금강산매경의 편집자가 대안으로 등장합니다. 금강산매경이 낱장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문헌으로 편집시킨 인물은 대안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대안은 원효를 청구하면서 원효에게 해설을 하게 하고 강의를 하게 하면 왕의 왕비에 병이 낫는다. 뭐 이제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근데 이 대안은 그 기록에 의하면은 왕궁에 들어가질 않고 왕궁에서 모셔가지고 좀 금강산매경을 왕한테 이 궁에서 좀 편찬을 하시오 할 때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가져와라. 이 사람이 사는 저작거리, 온갖 서민들이 울고 불고 싸우고 다투고 떠들고 하는 저작거리를 매일 다니면서 이 사람은 큰 구리로 만든 밥그릇을 들이면서 매일 아침에 나가서 대안 하면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대안이라는 게 크게 평안해라 혹은 크게 평안하자, 좀 편안하게 살자 하는 말을 대안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이 대안이라고 불려졌던 인물입니다. 출신이 어딘지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런데 원효와는 죽이 맞아가지고 내공, 실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강산매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한반도 불교 지성들이 편찬한 걸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한반도 토착 불교 지성들이 만들어낸 경전입니다. 거기에 편찬자의 주역이 대안이고 원효입니다. 원효는 그 경전 편찬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또 하나 원효의 삼국유사에서 주목되는 사람은 사복입니다. 뱀사자를 쓰거든요. 기록에 의하면 그 과부의 아들이었고 12살까지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다 그래요. 그러면 요즘 말로는 어떻게 보면 뇌경변이니까 지체화 장애니까 아주 중증 장애인인 겁니다. 신체적 장애자예요. 소수자예요. 그리고 과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신분도 아주 미천하죠. 사회적 약자, 신체적 소수자, 사복입니다. 그런 사복이 원효와 각별한 도반의 관계를 맺어요. 원효는 사복을 굉장히 존경하고 깍듯하게 대합니다. 사복도 그런 원효와 어울려서 도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 신라 보면은 흥륜사에 조성된 신라 불교의 10분의 성인의 그 상을 쭉 모셔놨거든요. 거기에 사복이 들어갑니다. 원효와 더불어. 그만큼 아주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또 한 사람을 꼽는다면 해공을 거론 안 할 수가 없어요. 원효의 스승이었던 사람입니다. 스승이 여러 사람이거든요. 해공은 노비 출신에다가 아주 신이한 인물입니다. 그는 작은 절에서 살면서 그냥 고주망태로 취해가지고는 노래하고 춤추고 돌아다니는 기행을 펼쳤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실력이 내공과 외공은 아주 출중했던 걸로 보여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선덕여왕을 짝사랑했던 역졸의 얘기가 있죠. 삼국유사에 지귀라는 역졸이 선덕여왕을 짝사랑을 해가지고 막 그냥 나는 선덕여왕 없이 못 살겠다라고 사랑의 찬가를 부르고 다니니까 선덕여왕이 만나주잖아요. 한번 내가 언제 한번 거기 영묘사라는 절에 가니까 그때 나와 있으면 한번 얼굴이나 보자. 그런데 영묘사에 오는 날
이 쥐기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밤잠을 못 잤겠죠. 그래 깜빡 졸고 있는 사이에 선덕여왕이 와서 누가 지게 하니까 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차고 있던 팔찌 하나를 이렇게 주고는 가죠.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유사의 기록으로는 가슴에서 불이 올라와가지고 영묘사에 화재가 났다. 아마 방화를 했는지 어쩐지 이건 모르겠어요. 팩트는. 근데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재미있는 거는 해공이 며칠 전에 3일 전인가에 와가지고 영묘사에 불이 났게 찾아와가지고 금줄을 쳐요. 대웅전 여기 안에는 사람 들이지 마라. 아니면은 여기 불 난다는 걸 알려줘요. 미리 와가지고 단속을 해서 불이 나도 영묘사가 크게 화재를 손상을 안 입게 조치를 취해준 사람도 해공입니다. 해공에 관한 일화들은 아주 신비스러운 일들로 일관돼요. 그런데 그 해공도 신분으로 보면 노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 사회에는, 신라와 이 한반도에는 크게 보면 두 계열의 불교 지성들이 있습니다. 불교인들이. 하나는 진골이라든가 귀족 출신들이죠. 또 경주, 왕도인 경주 중심이고 제도권에서 승직을 받으면서 강자들입니다. 그리고 유학파들이 많습니다.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와서 승직에 임명되고 또 아주 권력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에 어떤 형태든지 자문을 하든 직접 관여들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수직 위기의 상에서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네들은 주로 중국 같은 데서 배우고 들어와서 펼치는 이식지성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흥미로운 것은 귀족 출신들이 아니고 경주 왕도에 근접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실력은 짱짱하고 제도권의 어떤 승직도 받지를 않고, 그러면서 실력을 가지고 그 제도권 승려들의 권력 친화적인 태도를 비판을 하면서 이거는 진리의 길이 아니다. 부처와 진리의 길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대중지향적이고 서민과 서민 친화적이고 하는 일련의 지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사람들은 그 계열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오원효는 그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원효가 우리 신분과 혈통과 권력의 위계적인 차이를 수직적으로 배열한 사회와 삶을 이 차이들에 대한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이를 대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차이는 어차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들이 대접받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죠. 그러나 그 차이를 보는 관점과 대접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크게 보면은 수직 질서를 흐트러버리고 수평 질서, 널찍한 이 마당 위에서, 평지 위에서 차이들이 저마다 그냥 자부심 있게 차이들이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것. 평등이라는 말은 부적절합니다. 어차피 차이는 평등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수직 질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평등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이들의 다채로운, 서로가 서로를 가급적 이해하고 사실대로 보고 가능하다면 존중하고 내가 기여할 수 있고 도움을 받고 하는 이런 차이들의 호혜적인 세상, 차이들이 호혜적인 관계로 만들어가는 세상을 꿈꾸고 노력했던 사람, 이게 바로 오원효다. 이렇게 오원효의 특이성을 하나 지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한반도의 지성의 두 계열까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럼 이 원효가 그런 각성과 통찰을, 차이에 대한 자신의 성찰과 요청, 바람을 표현하는 글들을 보면은 두 가지 개념이 특히 주목이 되어요. 하나는 통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통섭의 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통섭이라면 거느릴 통자를 써요. 통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통이 아니라 통할 통자를 씁니다. 섭은 서로 포섭한다는 말이거든요. 통섭은 서로 열리는 겁니다. 차이와 차이가 서로 열리는 거예요. 차이와 차이가 배제기적이고 폭력적으로 다치는 게 아니고 차별적으로 닫아드는 게 아니로 차이와 차이들이 서로의 차이를 향해 열리는 겁니다. 이 통이에요. 그리고 섭이라는 것은 그런 열린 차이들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당신의 차이가 들어와서 작용하고 내 차이가 당신의 차이가 어울릴 수 있는 상호 어울림의 관계가 섭입니다. 원효는 통섭의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 통섭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경험들, 감성이든 생각이든 어떤 경험이든 간에 인간의 경험은 다른 것들과의 대비 관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 경험, 오직 행복. 그런데 오직 행복은 환상입니다. 어떤 유형의 행복, 좋은 경험도 좋지 않은 경험, 불행한 것들을 밑그림으로 가질 때 행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직 행복만이라면 행복을 경험 못해요. 포만감을 입고 맛있다고 좋다고 식도락을 느낄 때는 배고픔과 형편없는 맛없는 것들이 깔려줘야 맛을 느끼고 포만감을 느끼는 겁니다. 불행은 행복 때문에, 행복은 불행 때문에. 즉 어떤 경험도 어떤 특징은 그 특징 아닌 것을 기대어서 비로소 자기가 살아요. 행복은 항상 고통과 동거하는 뜰악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모든 고통 싹 없어져 행복만 남아 라고 자기 공간 안에 행복만 채우고 불행은, 고통은 싹 제거하려고 할 때 제거되는 순간에 행복도 제거가 돼요. 없어지는 겁니다. 극락과 지옥이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맞닿아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그렇고 극락과 사바세계 번뇌도 그렇고 깨달음과 번뇌도 그렇고 반대되는 것에서 좋은 것들을 우리는 지향하고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때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은 그렇지 아니하는 차이들을 떼버리거나 없애버리려고 해서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행복 어떤 좋은 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는 행복하면은 행복은 행복하지 아니하는 것들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른 것들, 그것과 그것 아닌 것들, 차이 나는 다른 것들이 어울려서 펼쳐지는 차이와 특징의 파노라마입니다. 100% 행복, 100% 정의, 오직 정의, 절대 악, 절대 선, 그런 말들은 선과 행복과 정의에 대한 우리의 강렬한 염원을 표현하는 수사법일 뿐이지 현실은
현실에 그걸 적용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폭력이 되고 무지가 되고 죽음이 돼요.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단일한 것들만으로 꽉 채워. 행복이라면 행복이 변치 않고 꽉 차서 100%꽉 차서 끝없이 유지된다. 변하지 않게 행복만으로 유지된다. 그 순간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어떤 경험도 변화와 다른 것들과의 관계와 공존하기 때문에 삶에서의 모든 경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자, 그런데 중생인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차이들을 보는 시선에 근본 아주 오래된 무지가 하나 있어요. 동일성 관념입니다. 동일하다. 똑같아야 된다. 똑같을 것이다. 똑같다는 말은 차이가 없다는 것. 하나의 특징만으로 꽉 차 있고 다른 차이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치 않아야 똑같을 수가 있겠죠. 변하면 똑같지 않잖아요. 불변이다. 그리고 독자적인 거다. 행복이나 정의나 그것만으로 있어야지 불행과 불의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끼어들거나 개입하거나 기대어면서 서로 관계에 맺어 있으면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 독자적인 것, 오직 그것뿐이어야 된다. 변치 않아야 된다. 그리고 절대적이어야 된다. 다른 관계가 있으면은 이게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왜 불행과 함께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악과 함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변치 않아야 된다. 불변, 독자적인 오직 그것뿐이어야 된다. 그리고 영원해야 된다. 불변, 동일, 독자, 절대 이런 관념들이 인간의 오래된 내면화된 무지예요. 그걸 압축시키면 동일성 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변, 독자, 절대. 자, 그런 신념이 왜 인간에게 언제부터 그런 관념이 실제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됐을까?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직립인간이 되고 언어를 구사해서 언어 안에다가 유사한 차이들을 담아서 언어라는 그릇 안에 담아서 특징을 언어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언어 능력의 핵심이거든요. 남성, 여성, 동물, 인간 다 유사한 특징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유사한 차이들을 하나의 언어로 묶으면은 차이와 차이들의 비교가 뚜렷해지죠. 비교가 뚜렷해지면은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면은 문제 해결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라고 하는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차이들의 질서를 이해하는 능력, 이해 능력이 생기고 예측 능력이 생기고 기억도 오래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특징적인 차이들을 언어에 담아가지고 기억을 하니까 잘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고 분간이 돼서 오랫동안 기억이 돼서 언제든지 또 불러내요. 기억을 소환합니다. 인간이 장기 기억 능력을 갖게 된 것도 언어를 가지고 언어라는 기호에다가 유사한 차이들을 묶어드는 능력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언어에 담겨진 유사한 차이들은 단일한 겁니까? 변치 않는 겁니까? 독자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 언어로 묶어놓은 차이들은요, 다수의 것들이 관계 속에서 변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이름으로 나라는 차이를 이름으로 분간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차이와 이름을 달리해서 차이를 분간하니까 행동에 대해서 판단과 평가를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질서정연하게 이루어나가고 문제 해결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 때문에 요청한 허구가 동일성이에요. 동일성은 똑같다. 동일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독자적이다, 그것만으로 있다. 그리고 절대적, 다른 것과 동거하지 않는다. 절대적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신을 보십시오. 김갑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칭하는 현상들은 신체적 현상과 크게 보면 정신적 현상들이 있습니다. 신체적 현상이 비교적 변화의 폭이 작고 완만하게 변하고 일정한 유사성을, 패턴을 오래 유지시켜 주니까 육체가 동일성 관념을 지탱하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다 보면은 늙어갔잖아요. 여러분이 요만한 꼬마 때부터 지금까지 변해왔잖아요. 한시도 짧은 순간에서 불변하는 독자적이고 절대적인 차이들은 우리 이름 안에 없습니다. 생각도 어떤 때는 밝고 지혜롭다가 어둡고 칙칙하고 몽매한 생각들이 서로 막 앞뒤처럼 어울리면서 내 안에서 올라오거나 내가 정리하거나 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 밝은 감정, 어둡고 칙칙하고 우울한 감정, 누구나 파노라처럼 들락날락 변주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다수의 변화하는 차이들이 인과적으로 응집되어서 하나의 인과 계열을 유지해 가는 것, 구분될 수 있는 인과 계열의 심신 현상을 사람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부른 것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불변, 독자, 순수 절대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이를 그렇게 간주해요. 나의 차이도 나는 내가 맑아야 되는데, 욕심이 없어야 되는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측면이 내 안에 뒤섞여가지고 들락날락 하잖아요. 나와 내 안의 차이와 세상의 차이를 변하지 않는 것, 동일한 것, 절대적인 것, 독자적인 걸로 붙박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언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던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후유증인 겁니다. 흥미로운 거는 붓다, 그리고 그 시대의 거의 동시대 인물인 노자 같은 인물은 그거를 지적하고 나서요. 우리는 언어 환각에 농락당하고 있다. 동일성 관념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차이들도 신분도 혈통도 문화도 다 그 안에는 동일한 본질이 있는 거야. 인간의 노예면 노예의 본질이 있는 거야. 귀족은 귀족 혈통만의 순수한 본질이 있는 거야. 불변의 본질이 있다고 간주하면은 이 세상의 차이들이 위계질서, 강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세상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불변의 본질은 없어라고 하면은 화를 내고 위협을 느끼죠. 골품 제도의 성골과 진골, 골품에 낳는 것도 품이 바로 본질인 겁니다. 인류 역사의 어디에서나 있는 귀족과 왕족과 혈통과 성스러운 혈통의 문제, 아리안의 문제, 브라흐만의 혈통, 이 순수 본질을 지닌 우월한 내용으로 변치 않는 본질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 동의를 해주는 순간에 강자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유리한 지위를 누가 건드려요? 나는 원래 우월한 종자야. 그런데 붓다 같은 사람이 브라만을 야, 인간은 원래 잡종이야 하면서 비판하니까 밝은 큰일 난 거죠. 혈통은 생물학적으로 섞이는 거야. 혈통 어디에도 순수 불변의 본질이라는 건 없는 거야.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성스러운 혈통이니 성스러운 우리 나만의 뭐랄까 브라만의 카스트 계급을 주장하는 거는 무지야.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브라만에게는 브라만을 정점으로 하는 강자의 본질주의 기획이 무너져 버리고 오히려 그 본질주의 수직화된 질서에서 하위에서 신음받고 차별받고 소외되던 차이들은 환호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인간이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그렇구나. 그래서 붓다의 대표적인 제자들 가운데 흥미로운 거는 노예 출신, 천민 출신이 많아요. 게다가 여성 교단까지 아예 따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여성 중에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정말 열악한 거거든요. 폭력적인 거죠. 그런데 인도의 고대 그 당시 붓다 사이에서 매춘 여성으로서 정말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졌던 여성이 붓다의 그 말에 공감을 하면서 아, 나도 수행하고 싶습니다. 그래라. 구도자가 돼가지고 단기간에 성자가 되어서 교단을 운영을 할 정도의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이를 변하지 않는다, 순수하게 100% 동일한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독자적인 것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 허구의 관념이 나의 차이들 그리고 나와 만나는 세상의 인간과 세상의 차이들을 얼마나 원초적으로 오염시키고 왜곡시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정의롭고 진리다라고 했을 때 내 생각, 나의 관점만으로 꽉 채워지고 이 안에 다른 관점을 허용을 안 합니다. 배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별 안에, 우리의 문화 안에, 우리의 종교 안에, 우리의 혈통 안에, 우리의 민족 안에 차이가 뚜렷한 것들은 허용을 안 합니다. 동일한 차이들의 집단화를 추구해 나가는 거죠. 동일 차이들의 결속력을 높여가는 전략은 해도 다른 차이들을 솎아내고 배제하고 섬멸하는 전략과 전투력은 키워도 다른 차이들과 어울리는 능력은 거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우리도 흔히 보수다 진보라고 할 때 원래 의미는 보수적이라는 것은 기존의 차이를 계속 동일하다고 유지하는 차이의 질서를 수구적으로 유지해가는 것은 보수인데 진보는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거든요. 변화를 추구하고 다른 차이들의 기우뚱을 이렇게 엿본단 말이에요. 그게 불편하죠. 보수와 진보도 생리적으로는 차이에 대한 시선일 수가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진보와 보수는 또 다른 논의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차이들을 볼 때의 근원적인 무지의 관념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붓다가 처음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붓다는 삶과 죽음의 불화도 불변의 삶을, 불변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무지로 처리를 해요.
죽은 다음에 영생의 꿈을 누리려는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의 어떤 차이들이 사후까지 이월되면서 동일하게 좋은 것들이 영속되기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물어보세요. 어떤 차이,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어떤 차이가 계속 영속되기를 원하요? 키로는 당신이 20대의 나이 몸이요, 30대의 몸이요, 10대의 몸이요. 딱히 짚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나 막연하게 내가 나라고 생각한 차이들 혹은 기대하고 원하는 차이, 건강함도 무엇이 건강하냐 물어야 되겠죠. 그러나 건강하고 배불리 먹고 불안하지 않고 다 넉넉한 그런 차이들이 완전하게 보존이 되는 삶과 세상에 대한 꿈들, 그것 때문에 종교들이 먹고 살았죠. 무수한 종교들이에요. 그거 해줄게, 보장해줄게. 그러나 지금 하루의 삶을 봐도 우리가 나의 삶에서 불변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본능적으로 불편해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불변해야 편한 것 같고 안전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기대어 있는 것이 생명, 살아있음의 특징이에요. 죽음은 뭐예요? 그렇게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밥을 먹고 얘기를 듣고 내일을 꿈꾸고 액션을 취하고 할 때는 살아있음의 증표입니다. 변화는 우리 삶의 특징이에요. 변화해 간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에 가서 변화는 작용한다는 거고,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내가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밥은 나와 나 아닌 것들의 관계예요. 인간과 물질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나가 나 아닌 것들과 교섭하고 관계를 허용하고 수용을 해야, 그래야 변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건 엉뚱하게 불변이에요. 불변의 안락, 불변의 삶, 변하지 않는 순간에 모든 삶의 생명의 특징은 스톱. 죽음의 정막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꿈꾸는 거예요. 산자가. 변하고 관계 맺는 삶의 생명의 특징을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의 특징으로 그걸 뒤섞여버리거나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안은 변화와 관계 속에서 편안할 수 있다면, 변화와 관계 속에서 홀가분할 수 있다면, 변화와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루을 수가 있다면, 그런 길이 있다면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죠. 흥미롭게도 그런 통찰의 가장 체계적이고 충격적인 얘기는 붓다라는 인물에 의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유사하게 흥미롭게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 노자라는 인물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통찰의 풍부함이나 정밀함에 비하면 단연 붓다가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붓다를 얘기할 때도 붓다가 깨달았다는 게 뭐냐? 영생을 얻은 거냐? 아닙니다. 붓다 자신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붓다는 오로지 변화와 관계 속에서, 변화와 관계하는 현상과 접속을 유지하면서 내가 편할 수도 있고, 내가 근원적으로 편할 수 있고 홀가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효가 그걸 제대로 짚어낸 거예요. 그리고 원효 당시의 언어로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변화와 관계 속의 차이들을 사실 그대로 우리 삶과 세상에 반영하는 것, 그게 통섭입니다. 통하게 하고, 통하려면 변해야하는 거예요. 섭, 받아들이게 해라. 그러면 관계를 허용해야 됩니다. 이게 통섭입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통섭의 삶과 통섭의 세상에 대한 전망을 원효는 우리 일상과 사회의 가장 첨예하고도 지속적인 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통찰로 집중을 해요. 화쟁입니다. 화쟁. 쟁이라는 것은 배타적 언어 다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배타적 언어 다툼. 그리고 화라는 것은 누구로 때린다는 거예요. 배타적 언어 다툼을 치유하자. 요즘 말로 하면은 치유하는 데에 대한 통찰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이 화쟁이라고 하는 통찰을 펼친, 집중적으로 아예 하나의 문헌으로 펼친 신문 화쟁론이라고 하는 저수를 해서 인도에 중계에 와 있던 인도 승려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거를 산스크리트로 번역해가지고 일본으로 보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 그게 일부만 지금 남아 있어요. 대장경판에 일부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일부를 가지고 일부와 원효에 지금 남아 있는 다른 저술에서 화쟁과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음미해 보면은 놀라운 얘기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화쟁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건 뭐 어디나 화쟁이에 관한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 불교가 뭐 화쟁이겠지, 서로 싸우지 말자는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하겠지만은, 사실은 대장경을 검색해 보면 쟁송, 서로 소송하듯이 싸워나가는 것에 대한 것과 관련된 쟁송의 화해와 관련된 얘기들은 많아요. 그런데 원효가 말하는 사유의 차이, 주장의 차이를 서로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것, 서로 이롭게 관계 맺을 수 있게 하는 통찰은 단연 독보적이에요. 다른 데서 목격이 안 돼요. 불교의 역사에서도. 그만큼 독특해요. 화쟁이라고 하는 문제의식과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이 화쟁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음미를 해야 되겠다. 이 화쟁은, 제가 이 화쟁을 이 나름대로 탐구해 보니까 크게 원효가 말하는 화쟁은 한 3가지 원리가 지탱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각 주장들의 일리라고 원효는 표현하는데, 부분적 타당성과 가치를 식별해 가지고 수용하는 것, 그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일리들의 변별과 수용. 또 하나 화쟁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것은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할 때 자기가 사용하는 명사든 동사든 언어에 불변의 독자적인 내용, 불변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언제든지 항상 변하는 가운데에서의 일정한 유사성을, 좋은 차이들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지, 나는 선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은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거 없다. 비워라. 내려놔라는 겁니다. 불변의 내용으로, 언어에 불변의 내용을 부여하려는 것을 멈춰라. 이게 2번째 원리입니다. 이 2번째 원리는 사실 붓다가 매우 철저하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이게 이름을 붙일 때 그 이름이 가능한 조건들을 이래저래 분석을 하면서 조건이 바뀌면 호칭이 바뀌듯이
어떤 언어에도 불변의 내용이 붙박혀 있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흥미로운 얘기를 리까에서 합니다. 원효는 그 통찰을 계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원리가 일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해라. 한 일자에 마음심자를 쓰거든요. 근데 그 일심에 관한 원효의 얘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일심은 동사적인 사태예요. 하나처럼 통하는 마음작용이에요. 하나처럼 통하게 하는 마음작용이에요. 하나처럼 통하는 혹은 하나처럼 통하게 하는 마음의 작용. 뭐를 하나처럼 통하게 해요? 무수한 차이들과 마치 하나처럼 한 몸처럼 만나듯 한 몸처럼 가깝게 통할 수 있는 마음의 수준. 이게 일심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 능력을 확보하면은 화쟁은 가능하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생각할 게, 일심이 지평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한 수행의 문제이기도 해요. 참선의 문제이기도 하고, 붓다가 말하는 정념의 수행이나 가나선에서 화두 참고와 같은 문제가 다 직결이 되어요. 그런데 그럼 그런 일심의 마음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화쟁이 되느냐? 요원한 얘기잖아요. 몇몇 특수한 소수들만이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일심과 또 하나 좀 요원한 문제는, 언어를, 본질을 부여하지 말고 언어를 사용해라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한 조건이긴 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일상을 보고 삶과 사회의 현장을 보면 가장 유효하고 널리 타당할 수 있는 원리가 일리, 부분적 타당성과 가치를 식별해내서 서로 어울리게 해라. 이거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우리 일상에서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일리를 변별해서 수용하는 원칙을 중심축에 놓고 양옆에 하나는 그 능력이 일심의 마음 수준으로 향상하는 노력과 언어를 본질 없이 동일성을 부여하지 않고 쓰려는 이 두 가지 언어 능력이 힘을 받쳐줘서 짝하면은 화쟁의 문제, 쟁론의 문제는 크기에 따라서 거의 근원적인 수준까지 풀릴 수가 있다. 현실적인 웬만한 거는 일리를 분별하고 수용하는 방법론만 익히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일리, 부분, 어떤 주장에도 혹 있을 수 있는 부분적인 타당성과 가치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안이나 문제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관점을 내세울 때는 한 사람의 관점이 전면적으로 타당한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세상의 문제는 다채로운 결들이 결합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소하고 단순해 보이는 거라도 복잡해요.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고 서로 다른 조건들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관점으로 하나의 주장이 이 문제를 관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한다라고 할 수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차선책은 여러 이해관계와 관점과 결들이, 마치 비단에 짜는 그 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듯한 우리의 삶과 세상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진지한 노력들에서 갖고 있는, 보여지는, 목격되는 부분적 타당성들, 부분적 가치들이 있다면 그거는 무시하지 말아라. 혹 부분적 가치도 없는 맹랑한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분적 가치와 타당성의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경청을 하려고 해라.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 원효의 화정사상에서 이제 그 부분으로 그분에 가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줍니다. 원효가 그 방법을 문의 구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들락날락하는 문이라는 한자로 그 문을 써요. 근데 그 문은 원효가 쓰는 그 문맥의 의미 맥락을 보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관점이나 주장을 발생시키는 조건들의 인과계열이에요. 인과계열. 여러분이 야, 난 이거 맞다고 생각해 라고 판단을 할 때도 그 판단을 가능케 하는 여러 조건들이 서로 얽혀 있는 거잖아요. 개인의 경험과 책을 읽은 소양과 논리적인 판단과 또 자신이 처한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조건들이 아주 짧은 순간에 쫙 하니 들어와서 인과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나의 관점, 하나의 판단과 평가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판단과 평가, 어떤 주장을 던질 때는 나는 나름대로 지금 문을 하나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주장을 봐도 그렇고 남의 주장을 봐도 그렇고 이건 문이다. 그럼 그 문을 형성한 것은 다수의 변하는 조건들의 얽힘이에요. 그럼 우리는 당신이 그 주장에 대해서 맞다라고 판단을 했다면은 맞다라고 판단할 때 선택한 조건들이 있지 않느냐? 당신은 어떤 조건들을 선택해서 맞다고 했을까? 그 조건들을 유심히 성찰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조건들을 어떤 논리, 어떤 인과관계로 엮어가지고 맞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즉,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건들을 선별하고 있느냐. 동시에 그 조건들을 제대로 인과적으로 연결하고 있느냐.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유 훈련을 하고 수구일을 하고 토론을 하면 그게 보여요. 내가 나의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선택했던 조건들이 어떤 건 부당하다, 불필요하다, 적절하지 않다. 남이 지적하면 버리면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주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모아놓은 조건들도 내가 자의적으로 내 이익에 맞춰서 부실한 논리, 사이비 논리로 인과관계를 구축을 해요. 남이 보면 보여요. 내가 내 주장을 나는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논리로 하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은 남들이 그걸 지적을 해줘요. 자기는 놓쳐도.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문들을 다른 여러 문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를 보고 검토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장을 허용해 주면 돼요. 그 장을 허용하고 그 장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면은 그냥 독선, 무지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적인 사람들일수록 차이 나는 다른 분들과 만나기를 거부해요. 불편하니까. 자기의 판단의 부실함이 드러나고
자기가 선택한 조건들과 자기가 끼워 맞춘 논리의 부실함이 노출되는 게, 그러면 자기 권위가 상실되잖아요. 자기의 맞음이 흠결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권력적이고 자기에게 닫혀있는 사람일수록, 열린 사람이 아니라 차이에 닫혀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차이로만 머무르려고 하기 때문에 문과 문, 다른 문과 문들이 만나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 교육을 하면은 금세 달라져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이르기까지, 또 우리 사회의 장에서, 가족에서 문제에서 다른 문들, 가족 구성원들도 전부 사안에 대해서 문들이 달라요. 그 문들을, 다른 문들을 내가 기꺼이 만나서 내 문을 동일하게 주장하려고 그러고 변치 않는 순수 본질을 그 문 안에 두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관계 맺으면서 변해가는 거예요. 유익하고 더 좋은 내용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차이들과 다른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개방적인 사람이다, 열린 사람이다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성장하고 능력이 높아진 이유도 다른 분들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능한 팀장은 다른 분들을 만나고 호용하려고 그래요. 이게 기업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삶, 가족과 내 개인과 사회자, 집단의 문제에서 여러 문들이 꺼리낌 없이 만날 수 있는 용기, 솔직함을 발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무슨 신비한 도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노력, 교육과 학습과 실험을 통해 가지고 노력하면은 그 능력이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 견해의 문을 더 견실하게, 자기 문의 견해의 타당성은 더 살릴 수 있고 남에게 또 이전할 수 있고, 부실함과 잘못됨은 교정할 수가 있고 보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오은효가 화쟁의, 우리가 문제를 다른 견해들의 배타적 다툼이라고 하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걸 풀어가는 능력자가 되기 위한 방법론이다 이겁니다. 그 방법은 산속에서 훈련해서 수행해서 갑자기 다 깨달아가지고 화쟁 능력이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성찰적인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고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 구분의 화쟁이 인간 사회에서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인간 사회가 이만큼 계속 꾸준히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측면이 있는 것은 다른 문들과의 만남을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와 모든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성찰지성이라고 불러도 될 겁니다. 성찰지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견해의 차이들은 인간의 숙명이에요. 견해의 차이가 없음을 구하는 자는 폭력이고 무지예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 자체가 차이를 뚜렷하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어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견해 차이가 불가피해요. 문제는 견해 차이를 견해 차이를 동일성의 성벽 안에서 꽁치고 앉아서 동일성만을 보존하고 확장시켜 나가려면 다른 차이를 배제해버리거나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폭력과 무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찰지성의 반열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쟁은 주장의 차이 자체를
제거하는 거다. 동일한 주장으로 만들어버려서 이루어진 화쟁이 아니에요. 그건 공허한 얘기입니다. 견해 차이의 불합리한 양상을 합리적인 양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불합리한 양상이라는 것은 여러 견해 차이들이 자기 견해의 동일성을 설정하고는 그것을 고집하고 다른 분들을 그 안에 편입시켜서 동일화시키거나 안 들어오면 쫓아내서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복과 배제, 이건 야만의 폭력이죠. 이게 바로 언어 인간이 견해 차이라는 불가피한 숙명을 불합리한 양상으로 펼치는 길이었어요. 그거를 지금 오녀는 합리적 양상으로 바꿀 수 있는 얘기를 불교의 통찰 안에서 아주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짚어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원효가 말하는 화쟁 사상에서 이 문구별의 사유는 사유방법론이거든요. 일종의 이 사유방법론은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적 차이나 전통이나 문화의 차이와 무관하게 모든 인간들의 성찰지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 화쟁의 원효가 주목한 화쟁의 이 문구분의 방법론, 문을 구분해 가지고 다른 문들과 만나서 차이들을 통섭시켜 갈 수 있는 일리, 부분적 타당성들을 종합하고 수용하고 통섭시켜서 더 나은, 더 이로운 관점과 더 좋은 이로움으로 옮겨갈 수 있으려는 노력. 그게 화쟁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화쟁의 길을 축으로 원효는 다른 모든 통찰을 결국 글로 끄집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지뢰인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화쟁은 이런 화쟁이 되려면은 제가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화쟁의 꽃이 피려면은 쟁론 주체, 즉 배타적 주장들의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개방시켜 나간다는 것은 자기의 안에 동일성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고집을 자꾸 내려놓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수행입니다. 수행이 별다른 게 아니고요. 익숙했던 잘못된 관행들과 결별하라는 모든 노력은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 수행이 단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자기의 안에서 동일성을 추구해 나가고 불변의 본질이나 실체를 자꾸 문 안에다가 두려고 하는 노력, 그 고집들, 그 관성들, 그 버릇들과 자꾸 결별하려는 용기와 성찰을 해라. 그럼 자꾸 배우고 노력하고 성찰을 하고 해야죠. 그게 수행인 거예요. 그런 수행이 쌍방울의 노력이 어우러질 때야 화쟁이 된다. 한 사람만 하면 당해요. 바보가 돼요. 뺏겨요. 손해만 봐요. 그래서 화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은 다른 분들이 기꺼이 쌍방이 만나서 호혜적으로 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열어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화쟁이 되는 거다. 그래서 화쟁은 하나의 무슨 이론이나 그럴듯한 주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문들을 계속 만나려고 하는 겸허함과 개방성, 그리고 계속하려고 하는 지속성, 그리고 익숙한 이 동일성 관념을 불변이라든가 독자성이라는 이 질긴 본능을 계속 누그러뜨리고 결별하려고 하는 과감한 결단, 그것이 어울려져야 이 화쟁이 가능해요. 화쟁의 꽃이 핀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는 이 원효의 화쟁의 문제는 아마 교육이나 사회 여러 군데에서 아마 이 서로 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으로 탐구를 할 원효를 지금 여기로 불러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단서가 된다.